자, 2026학년도 중등임용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2027학년도가 시작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된 거죠. 이미 문제는 나왔고 또 문제를 풀었고 잘했다 못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기존에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시험을 준비해 왔던 분들은 이번에 나온 기출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였나 어려운 문제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임용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시험을 치렀던 분들의 반응들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2027학년도 2026년 11월 달에는 마지막 이제 주 토요일 또는 이제 그 앞주 토요일인데 과연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는 이렇게 꺼냈고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임용에 봉직을 하면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명중호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시간이 2026년, 2027학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쪽지도 오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어땠냐고. 커뮤니티에서 초반에 이제 그 글을 올렸던 여러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이했다. 작년보다 쉬웠다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꽤나 까다로웠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갖다가 이제 꾸준히 계속 잘 착실하게 해온 분들한테 있어서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기본이 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말하자면 수필을 쓰듯이 어렵고 쉽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글을 갖다가 일정 정도 지어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전체적인 제시문도 그렇지만 그 배점상 나와 있는 세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문제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잘라놨어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들에 있어서 뭐 라이겔루스 그러면은 그 하나가 전부 다 라이겔루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4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가령 수행평가 그러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거 해가지고 3점이 됐든 4점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학교 조직문화, 학교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로 꾸려가지고 4점.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 지금 배점상 4점짜리로 돼 있는 문제들만 보면은 각각 1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각 쪼개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알아야 돼. 예전에는 라이겔루스 문제 하나가 나왔으면 라이겔루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4점을 갖다가 이제 메꾸고 수행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하면은 채점상에 있어서 사실은 그 채점자의 여지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감점을 해야 돼 말아. 아, 그래. 감점하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댓글상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 칼같이 채점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 1점 하나가 문제, 2점짜리가 문제, 또 다른 하나가 1점짜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안을 구성하지 않으면 감점될 측면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체 하는 얘기들이 이 댓글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험 쳐본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칼같이 채점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점자에 있어가지고 이제 무언의 압박이 되는 거죠. 무언의 압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가 교육학을 갖다가 굉장히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잘하신 분들 이외에 상당수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2026학년도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거냐. 2025학년도 문제도 사실 문제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나온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특히나 마지막 교육행정에 있어 가치 같은 옛날 구닥다리 리더십 문제, 리더십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 낸 그것부터가 사실은 저는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 걸 보면서 이제 올해 고민을 했었고 요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제 또 내년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가지고 어떤 교육학 논술이 뭐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일관성 내지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계속 문제의 새로운 형태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을 앞두고 이 교육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가 올해 내내 그 같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강조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거하고 연관되는 측면들을 갖다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제 이 기출 강의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다시 본다면 고개를 갖다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요번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큰 주제는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사실은 이 엉터리 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논술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주제로 해서 뭐 교사가 뭐 어쩌라고. 여기 제시문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렇게 내면 안 돼, 사실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게 주제로서 맞냐고. 저는 냈잖아요.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교사가 해 나가야 될 뭐 최소한 임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사로 딱 끝났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이 제시문을 갖다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물론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학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학교.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 단어를 갖다가 반드시 꼭 떠올려라. 특히나 자율성. 학교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뭘 뜻하느냐? 학교에 있어서의, 교사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갖다가 의미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교사의 자율성을 갖다가 어떻게 신장시켜 줄 거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다고. 민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붙어요. 얘가 기반이야. 민주성에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율성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권한의 위임. 또 하나는 참여라고. 그게 의사 결정이 됐든 교육과정 구성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바로 뭐예요? 참여라고. 요게 요 두 가지가 민주성에 있어가지고 기본이야. 따라서 우리 이 지금 나온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쓰여지는 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풀어내면은 답이 다 돼. 첫 번째 제시문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시문이 아니라 그 배점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조금 넘어가서 배점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첫 번째 이거예요. 변화된 교육 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학교 교육. 두 번째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교사의 몫이고, 평가에 있어가지고도 뭐냐면 학생 참여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 학생 참여 평가. 자, 학교에 있어가지고 주체는 교사하고 학생이에요. 학부모는 조금 다른 입장이야. 이 사람들한테 자율성, 참여, 권한에 있어서의 위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번째 있어가지고도 나오는 거 뭐냐면 학교 중심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험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문제들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관되게 흐르는 가치, 방향성,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야, 요거. 학교라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이 말. 교육과정의 재구성. 어디에서? 학교에서 재구성. 또는 다른 말로 이거야. 교육과정의 활용. 뭘 활용하는 거예요? 공식적 교육과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부에 해당이 될 거고 시도교육청에서 내리는
지침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 뭐에 맞게? 뭐에 맞게? 조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 조건과 상황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요구가 들어가지. 누구의 요구? 학생과 학부모. 이들의 요구가 들어가. 물론 교사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요구 분석이 중요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야. 바로 이러한 분석. 이걸 분석을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야 뭐예요? 교육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할까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 그렇죠? 또 뭐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 중요한 거. 자율성, 민주성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권한의 위임 같은 경우는 학부장이 교사한테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측면 이거. 참여. 누가 참여하는 거야? 교사의 참여, 학생의 참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방향성,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갖다가 생성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생성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 가지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 생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교사만이 아니야. 학생도 참여하는 거야. 교육과정을 갖다가 꾸며내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참여하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서로 토론을 해야지. 참여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 당연히 필요한 거야. 교사와 학생, 또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다고. 뭐라고? 자연주의 모형,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 출제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되거든. 2021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이제 예상을 하기를 워커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원래 수기 모형, 프랙티컬, 실제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의 접근을 강조했던 수기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 하지만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도 유심히 봐라. 그래서 제가 뭐예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어.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다고.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수기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수기는 기본적으로 교사들 간에 있어가지고 수기를 의미하지만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 학교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 과정을 갖다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갖다가 독려하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야.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토론을 갖다가 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최소한의 기준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기준점.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든든한 기반. 저 오늘 전철 타고 왔다고. 전철역 승강장에는 뭐가 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이게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선로가 깔려가지고 여기 기차가 가고 얘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래. 그래요.
여기서는 무시무시하게 강령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거를 갖다가 제가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대라고 얘기를 했다고. 토대. 그래도 서로가 동의할 수 있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요 위에서 내가 인천 가는 기차를 탈지 수원 가는 기차를 탈지 아니면 거꾸로 청량리 가는 기차를 탈지 연천 가는 기차를 탈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기를 한다고 요 플랫폼에 모여갖고 야 우리 어디로 여행을 갈지 한번 정해보자. 수기. 그래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 노는 거니까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은 곳으로 가자. 야 그러면 우리 에버랜드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기흥까지 가면 돼. 거기서 버스 타고 다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나온 문제들이야. 지금 나온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문제가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과정 왜 교육공학으로 얘기했는지 몰라. 이 라이겔루스에 있어가지고 아 이걸 갖다가 설계 모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왜 교육공학으로 이름 붙여놨지? 그리고 지금 답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정순이 그 비윤이 이런 것들이 교육공학적인 측면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공학 그러면 뭘 생각을 해요? 이런 미디어 주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 일종의 이제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데 왜 이걸 갖다가 교육공학으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라이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갖다가 제시했을 그 당시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때 있어가지고 라이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어. 어쨌든 그래요. 교육평가 이제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을 써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시문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이거였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연수에 가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이 이게 뭐예요? 공식적 교육과정이야. 교육과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열심히 보라고 제가 항상 수업에서 말씀드렸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제가 보라고 제 교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문제집 그리고 또 별도의 수업을 또 했다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또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문제에서 또 풀어줬다고. 내가 2022 개정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번을 했을 거야.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가령 뭐 강령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비유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어? 뒤에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다가 사실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직무연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를 갖다가 할 수 있었다고. 마사지를 할 수 있어. 마사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야. 이거는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랬는데 2022는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이제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초임 교사 딱지를 떼고 말하자면 이제 좀 뭔가 이제 학교 사정도 알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위치가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 이거는 타일러의 합리 모형과 반대적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합리 모형과 관련된 문제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배제가 됐어. 작년 2025학년도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성주의 그쪽 방향,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 기반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제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된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타일러의 합리 모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문제로 냈어요. 대표적인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뭐예요?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 또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생성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제. 근데 이 자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생성 관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재구성. 학교나 교사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교육 과정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치 지향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강령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몰라. 나는 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두 번째는 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흐름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요게 요 제시문 문단에 있어가지고 핵심이라고. 두 번째를 보면 이겁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수업 설계를 했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여기 나오죠.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이거예요. 일종의 이제 요구 분석. 또 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 분석이라고 해서 타일러의 합리 모형을 갖다가 일정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후속 학자들에 있어 가지고 주요한 특징이 바로 그 상황 분석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학습자, 학생이 있어가지고의 요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요구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교사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런 거죠.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이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인지 양식이라고 배운다고. 그래 가지고 숙고형, 소극형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학습 양식이라고도 해. 근데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인지적 특성이야. 그래서 인지 양식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습자 특성의 영역 한 가지야.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지 영역이라고. 이 영역에 있어가지고
특징을 갖다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르칠 것이 많아.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화할지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계열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까지 바로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계열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여태까지는 문제가 이제 주로 그쪽에서 나왔는데 라이겔루스에 있어서의 계열화를 갖다가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교와 이론을 살펴보았고, 그런데 이 계열화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이겔루스의 계열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브루너가 얘기한 계열화와 엄청 다르냐? 아니야. 유사해. 다를 바가 없어. 사실상. 왜?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예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그죠? 큰 대강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공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인 사물의 속성을 갖다가 배우고 그것을 이론으로 승화시키고. 주로 공부가 그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브루너가 얘기한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 내용, 경험 내용을 갖다가 계열화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부동의 진리야.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 학습 내용의 정수를 찾아. 에피툼. 야, 이 말을 갖다가 참 우리 보통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은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개요라고 가르쳐. 개요. 오버뷰. 계열화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비유를 활용해 보아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와 관련된 거 라이겔루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어떤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어서 할 때 있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얼마 전에 들었던 교육평가 연수에서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강연자는 성장참조평가. 야, 이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를 갖다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우리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성장참조평가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 지향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육학 전문가들에 있어서의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참조평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 철학의 근간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전 세계에 똑같지만 아동 중심 교육 철학. 루소로 얘기하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성장, 참조, 성장의 가능성, 발전의 가능성, 뒤 얘기로 하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 그게 교육 철학, 교육 심리에 있어서의 뭐예요? 구성주의라고. 그 가능성,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창의력과 역량을 갖다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게 이제 목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대로 교육만 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잠재성을 갖다가 폭발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라고 하는 것도 뭐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을 갖다가 잘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전부 다들 다 매몰되어 있어.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절대 평가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교수 이론 쪽에 있어서 보면은 완전 학습 모형하고 연결이 돼. 95% 아이들이 90점을 다 맞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역량이 다 돼. 그거 못 해주는 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어? 그러면 억울하잖아. 누구 때문이야? 교육당국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아이들의 경쟁을 갖다가 막 부추기고 그런 사회가 문제. 이렇게 가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평가 유형은 학생의 상대적 위치, 이거 보는 건 뭐예요? 상대평가. 그렇지?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방식. 뭐예요? 타일러 모형이야. 타일러 모형. 상대평가라든지. 타일러의 목표 모형.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지. 상대평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평가야. 절대평가하고 통해. 제가 이거 누누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나라에 있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다? 첫째, 절대평가. 그 다음에 질적평가. 그 질적평가의 연장선에 뭐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수행평가 문제가 또 나온 거야. 학습자 맞춤형 평가, 과정 중심 평가. 그거에 마지막 도달점이 뭐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성장 참조 평가를 활용해 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 참조 평가가 됐든 능력 참조 평가가 됐든 결국 그것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 의구심을 갖거든. 왜? 주관적 평가가 되는 거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적평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관적 평가가 돼. 그래서 뭐예요? 고위험 평가에는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웠다고. 대표적인 뭐 수능평가 같은 거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는 이 교육학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적 배점법? 이거 뭐예요? 이거 절대평가야? 아니야, 상대평가야. 딱 보기에는 논술이니까 뭐예요? 서술형, 논문형 시험이니까 와 이거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 참조 평가 내지는 뭐 이런 쪽에 아니 알잖아. 여기 점수 배점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부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 스스로 평가를 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평가해 주든 두 가지야. 저는 이제 자기 평가를 갖다가 썼고 동료 평가해도 돼. 동료 평가를 써도 돼. 앞으로 수행평가에 학생 참여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면 먼저 학생들의 채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제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것이 상대평가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경쟁을 갖다가 부추기는 평가를 갖다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그런 반대편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채점의 신뢰도야. 평가자 신뢰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수행평가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자, 네 번째로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받은 연수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59호에 제시된 기관 중심의 연수였고 교육이론 방법 및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의
목적이 있었다. 그 연수들은 이수 실적을 학점화하는 것도 가능했다. 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승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 석사 이상의 이제 학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또 보고 그래서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 학점 이수라고 하는 거 일정 정도 이제 공부 과정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정 정도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왔지만 근데 사실은 웃겨.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직무연수라고 하는 답을 갖다가 쓰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객관식이야? 응? 그러니까 논술에 전혀 부적합한 문제야. 이 직무연수. 여러분들 교직연수라고 써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봐줄 거라고. 여기 이제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예요? 회사에서는 사무 능력. 여러분들은 교직 능력이라고. 교직 연수. 그 정도까지는 봐줄 거라고. 어쨌든 직무 연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이 문제가 언제 직무 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객관식으로 문제 딱 4개 내주고 4개 이제 답지 보여주고 그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어디에서? 답이 직무 연수였어. 답이 직무 연수. 어디에서? 2023년 3년이 맞을 거야. 9급 공무원 시험. 어디에? 교육직렬. 9급 공무원, 국가공무원 시험에 나왔다고. 직무연수. 그런 데나 나와야 되는 문제야. 직무연수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응? 여러분들 전문가라며. 아니 맨날 전문가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막 내면서 말이야. 선생님들 뭐 전문성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직무연수 이걸 갖다가 다 못 쓰면은 점수 1점을 깎고 한수만 나와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사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어. 뭐야? 뭔가 냄새가 나죠? 동료 장학이야, 동료 장학. 이런 것들이 동료 장학이라고. 학교에서 했으니까 뭐예요? 교내 장학이지. 선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 뭐겠어요? 교내 장학. 그래요. 교내 장학. 알려주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활동을 추천했다. 교내 장학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자기 장학하고 하나가 동료 장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내 자체 연수. 그렇죠. 학교 내 자체 연수. 사실 이제 요 세 가지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게 이제 교내 장학에 해당이 되는 거야. 교내 장학 이꼬르 학교 자체 내의 연수 이꼬르가 돼. 교과 협의회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나 올해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 수업 컨설팅이 그것이다. 수업 컨설팅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이크로 티칭. 마이크로 티칭. 선배는 이 활동들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학교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나도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여기 나오죠. 참여 얘기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 학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자율성과 전문성. 전문성은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가야 될 거야. 이거는. 요번에 나온 문제 저 직무연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9급 공무원 시험 사지선다에나 나올 법한 요 문제 빼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지향성, 방향성을 갖다가 그래도 나름 제시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걸 보면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뭐예요? 자율성을 주는 거지. 자율성을 주는 거야.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 강령의 의미 한 가지. 수기 단계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적극성을 가져야지. 적극적으로 가져야지.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습자 특성 영역 한 가지. 제가 이제 인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이겔레스 이론에 있어서의 정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정수 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에피툼이라고 하는 것 뭐겠어요? 개요야. 전반적인 큰 틀. 우리가 이제 개요라고 얘기되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학습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행조직자가 돼. 그게 바로 선행조직자라고. 그래서 크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세세한 것이 아니라 크게 앞으로 배울 큰 덩어리,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수 에피투, 고갱이, 그다음에 비유 전략, 장점 한 가지. 자, 세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한 가지, 교육적 의의 한 가지, 학생의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한 가지. 자기 평가 써도 되고 동료 평가 써도 돼요. 학생 참여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교사가 해야 할 일. 채점의 신뢰도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특히나 자기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루브릭 같은 걸 주면 되지만, 근데 아이들이 그걸 루브릭 활용해 가지고 하겠어? 선생님들 루브릭 어려운데. 루브릭도 답 돼요. 중요한 거는 그거지. 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 동료 평가할 때 훈련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육 평가에 있어가지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갖다가 써야 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나오는 제일 첫 번째가 훈련이에요. 자, 네 번째하고 관련해가지고 포괄하는 명칭 직무연수와 관련된 거.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굉장히 많겠죠.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뭐가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거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생들한테 적합한 수업이 가능하게 될 거고,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두 가지. 학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학교 행정가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외부 전문가 강사들을 갖다가 초빙을 하고, 일단은 학교장이 학교 분위기를 갖다가 밝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초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지만 서론 연결 문장, 서론 마무리 및 결론 도입 문장, 결론의 마무리 문장, 이거 저하고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이걸 갖다가 다 외웠어요. 제가 외우라고 시켰어.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술을 갖다가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야. 이 기본이 잘 안 갖춰져 있으면 감점 대상이 돼. 우리 여기 분명히 보지만은 논술 내용과 그 뭐 주제와의 연계, 논리적 형식 이런 것이 3점이고 표현의 적절성 2점. 뭐 여러분들이 뭐 욕설을 쓰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서론 제대로 썼는지, 결론 제대로 썼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결론 제대로 못 썼다.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 마이너스 1점 각오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 나 이제 본론에 이제 첫 번째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올 한 해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공부했던 그 실전 문제집에서 제시가 됐던 문제이고,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두 차례나 문제를 냈었어요. 두 차례나 문제를 냈었고, 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특히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 그 다음이 뭐였냐면 요 강령과 관련, 플랫폼과 관련된 있는 내용. 수기 단계에서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사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전 문제집에 있어가지고도 요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요 장점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제가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실전 문제집을 갖다가 2회독 이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회독을 했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숙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두 번째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습자 특성 영역,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래서 이제 인지 양식이 되는 거고, 정수라고 하는 것은 교과 내용 중에 기본적인 주제들로 구성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행 조직자로 딱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도식이 생긴다고. 도식. 이 정수, 에피투, 선행 조직자, 오버뷰, 개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식. 선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선행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경험, 학습 내용이 잘 이해되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 도식 이론에서 그렇게 배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실전 문제집에서도 이 학습의 과정, 그리고 교수 전략에 있어서의 계열화, 그 다음에 전개하던 계열화, 그 내용에 있어서 말하자면 요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 차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자, 세 번째 있어가지고는 뭐냐면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뭐예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처음 시험 본 것하고 나중에 시험 본 것을 갖다가 비교하면 돼. 굉장히 간단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적 의의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 잠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측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것인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학생이 평가가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 저는 이제 자기 평가라고 하는 걸로 여기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일단은 성장지향 참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모의고사에서 봤었고, 우리 실전 문제집에서도 풀어봤던 내용이고, 또 수행평가 방법으로서 자기평가하고 동료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어.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진짜. 여러 차례. 자, 본론의 네 번째에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와, 여러분들, 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법전이 있어요. 법전이. 그 따로 있어. 교육부에서 그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주고 가끔 학교에도 아마 그거 하나씩 다 줄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있고. 양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이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부수되는 법률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교육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등 기본법 뭐 해갖고 엄청나게 많아. 법 그것만 있느냐? 그 밑에 따르는 각종 시행령, 대통령령 이거 여기 대통령령, 대통령령.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규칙들 또 잔뜩 있어. 이거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환장할 일이라고. 응? 야, 이거 이렇게 이제 주요한 법령 또는 규정을 주로 이제 누구들은 열심히 봐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행정고시 보는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되고 7급이나 9급 그 공무원들이 이걸 보거든. 이걸 갖다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봐야 되는 거야?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제 나름의 정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 어태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두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이전까지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1점, 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를 갖다가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나왔던 것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렸어.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것들을 갖다가 조립하는 그런 식의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논술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런 거 이것들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과제 아닌 과제가 돼 버렸다고. 자, 참고 대통령령 3159호.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직무연수하고 이제 자격연수가 있어요. 해야 된다 그거야.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집에서 제가 이제 동료 장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장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기출되었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거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그 모범에 해당되는 답의 구성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모범 답안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저만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그 논술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짜고 서론 어떻게 쓰고 본원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어떤 또는 절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결론은 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이제 제시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답은 없겠죠.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답지에 있어가지고 써야 되는 어떤 내용에 있어가지고도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답은 교육부 쪽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공고문과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에 보면은 음, 음, 숨기고 있긴 하지만 분석적 배점법에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논술과 관련된 것들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는 시험 문제의 경우에 반드시 음, 모험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루브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야 채점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평가자는 3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쭉 보면서 채점을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신호음이 음, 신호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점수의 가치를 갖다가 평정하고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체를 갖다가 제가 이제 유도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수험생을 다 겪었던 교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학이 사실은 전문 교과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융통성 있게 점수를 갖다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만큼은 분명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채점을 하려고 해. 왜? 전문 교과 영역이 교육학에 비해서 저도 이제 도덕윤리교과를 가르쳐 본 입장이기 때문에 한 10,000배쯤 어려워 교육학보다 전문 교과 영역이. 또 우리 A형, B형 시험 봤지만 봤잖아요. 그 시험도 이 교육학만큼이나 사실은 엉터리 방터리 같은 거야. 세상에 그런 시험이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 어찌 됐거나. 그래서 전문 교과 영역에서 열심히 해서 얻은 점수를 교육학에서 깎아먹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을 거예요. 원치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관되는 어떤 클루, 단서들이 잡히는 구절, 문장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점수를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이렇게 받아보고 많은 수험생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점수가 교육학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왔네 이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모험답안도 한번 모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강사분들이 제시하는 모험답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모험답안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답안지를 보고 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라고까지만 판단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고. 어차피 뭐 떠난 거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전공? 전공은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점수가 그 교육학보다 훨씬 더 좀 명확해. 명확하다고. 그래서 시험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내가 봤다. 나 이번에 붙을 거 전문 교과 영역 보니까 내가 붙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시는 분들은 2차 시험 준비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스터디 같이 해왔던 분들 또는 새롭게 스터디 할 분들 빨리 만나셔가지고 2차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험 생활은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빨리 해서 후회 없이 후다닥 하고 끝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교육학 잊어버리시고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랄발랄한 아이들과 학교에서 흥미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제시된 것은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2026년, 2027학년도를 준비를 하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어차피 제가 합격생 설명회를 따로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독특한 측면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번 기출문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TS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커리큘럼, 티처, 스튜던트. 뭐예요? 교육의 3요소.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저만의 도식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갖다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책이 작년에 이제 2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 첫 번째는 교과서인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높게 책을 꾸렸고, 더더군다나 한 권입니다. 한 권이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슬림하게 이제 일단 만들었고, 한 권으로 만들었고, 슬림이라기보다는 한 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웬만한 교육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배달을 합니다. 왜 배달을 하냐고요? 무명 강사니까. 그래서 수강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그죠? 일 병행하시면서 수험생활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운 좋은 케이스가 이제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한번 해보세요. 일 병행이 아니야. 그냥 일만 해. 시간 잘 낼 수가 없어요. 유리한 점이 있긴 있어. 정말로 이제 교육학이나 전문 교과 영역 잘 공부를 해서 일정 정도 수준이 돼. 그러면 2차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일 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기간제 교사는 그냥 일만 해.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실제로 일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 에러가 많아. 아니면은 학원에서 강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교를 하든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 지역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올해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도 저쪽 지방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편의점 알바, 아니면 쿠팡, 상하차, 내지는 포장. 저도 그거 해봤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하니까는 무조건, 저 허리가 안 좋은데 무조건 상하차로 보내. 아주 환장합니다. 냉장하고 냉동이 있어. 냉동 창고에 가가지고 정리하고 포장하는 거 아주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그런 일들. 일 병행을 하면서 하거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 배달을 해요. 제가 배달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주경 야독하면서 뭘 했느냐 올해 진단평가 문제집을 만들었어. 진단평가 문제집을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고. 필요하더라고. 정말 필요하더라고. 어. 그래서 올해는 내년이지. 내년부터는 세 권으로 할 거예요. 첫째 진단평가 문제집. 그리고 이제 단권화된 완벽한 저의 교과서. 그리고 7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렇죠. 모의고사도 보면서 그 실전 문제집 가지고 최소 두 바퀴를 돌아요. 최소 두 바퀴 돌아.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풀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갖다가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 학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평가. 어떤 평가? 실전과 유사한 평가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전이시키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출기반 모의고사도 받고요. 형성평가도 받고요. 내가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1, 2월 달에 했었는데 쪽지 시험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형성평가, 그다음에 기출기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우리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매달 모의고사 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야 돼. 공부. 공부 그렇게 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 애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랬거든. 항상 물어봐. 선생님 뭐 저 엄마도 물어보고 아이들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저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어. 공부 잘하는 비법은 그냥 공부하는 거야.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법들이 들어가야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인디자인 써가지고 표지 제가 만들었어요. 내지 그 내지 편집하는데 돈 한 5, 600만 원 드려야 되거든. 싸게 해준다는데도 한 300만 원 달래요. 돈 어디 있어? 그 내지 편집 내가 다 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거. 뭐 하면서? 배달하면서. 배달 최소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거든. 왜? 일용직 노동자는 쉬면 안 돼. 하루 쉬면 돈 10만 원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해야 돼. 나 매일같이 일해요. 오늘도 이거 하고 나서 또 가가지고 배달해야 돼. 예. 왜 그렇게 사냐고?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면 굶어. 그런 거야 세상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예쁘게 만들었죠? 두 번째 이거 실전 문제지. 이거 다 표지랑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기출 문제 나오고 한 건 이제 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제가 공부하면서 또 추가해야 될 거 뺄 건 뺐고 하면서 이제 지금 열심히 배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거 편집하고 있다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세 번째가 교육학 진단
평가 문제집 요 세 번째 요거를 새롭게 내고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1, 2, 3, 4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5, 6월 달은 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7, 8, 9, 10, 11월 달은 실전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고 모의고사 당연히 하지. 모의고사 당연히 하지.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2차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롭게 제 이 강의를 갖다가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강사를 정해서 공부 단계에 돌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좋을 거예요. 왜? 책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방법론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구나. 나 텔레비전에 나와야 돼. 위키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나 조셉이나 이 사람들하고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시고 반드시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고 바라던 그 교사로서의 천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해 2026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이렇게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꼭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